안녕하세요. 책을 읽을 때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 내 삶에 언제 어떻게 적용시킬지, 누구에게 추천할지 고민하는 부의 생각 신백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편지와 함께 시작하는 마음 공부 책입니다. 다산의 마지막 편지. 지은이 박석현, 펴낸곳 모모북스, 펴낸 날 2023년 2월 8일. 이 책은 고전 연구가 조윤재 님이 쓰신 다산의 마지막 공부, 습관, 질문과는 상관이 없고요. 저자는 인문학 강사이자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신 분이네요. 책을 읽어보면 특이하게 본인이 먼저 편지글을 쓰시고 다산 정약용의 글에서 주제가 비슷한 내용을 찾아서 소개하셨습니다. 저도 책을 읽을 때 저자의 글을 먼저 읽고 다시 앞으로 가서 다산의 글을 읽었는데 참신한 배치로 생각됩니다. 공부와 사람, 습관, 태도 이렇게 네 챕터로 나누어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챕터별로 하나씩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글을 뽑았다가 최종적으로는 공부와 사람에서 하나씩 낭독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에필로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부에 대하여 매년 주제를 정해서 살아라. 자, 사람은 평생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 5분, 10분을 아껴 쓰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매일 누구나 똑같이 24시간을 선물 받아도 하루를 48시간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12시간의 가치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매일 허투루 보내는 짧은 시간을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 무언가를 기다리며 흘려보내는 5분, 10분을 아껴서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데 사용해보자. 그렇게 누적된 시간이 실로 커다란 선물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글로 써서 잘 보이는 곳에 놔두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항상 꿈을 향해 노력하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도전을 하면 실패와 성공의 확률이 50%이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실패 확률이 100%다. 특별한 케이스고 누구나 따라하긴 힘들지만 일론 머스크의 삶을 한번 살펴보자. 1971년 남아공에서 태어난 일론 머스크는 12살 어린 시절 독학으로 코딩을 익혀 게임 잡지사에 $500를 받고 팔았다.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전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한 경험도 있다. 이후 캐나다에서 대학을 다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유펜으로 편입하여 물리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하고 졸업했다. 졸업 후 학자금 대출로 진 빚만 12억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사업에 소질이 있었던 그는 사업을 하다 실패할까 봐 두려워 매일 1달러로 몇 달을 살아보았다. 생각보다 살만하다고 느낀 그는 자신감을 얻어 사업을 시작했다. 24살에 첫 사업을 시작했는데 뉴욕타임즈와 시카고 트리뷴 같은 메이저 신문사에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를 만들었다. 나중에는 이 회사를 2200만 달러의 컴팩에 매각했다. 이후 지금의 카카오페이와 같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의 시초가 된 페이팔을 차려 이베이에 팔았다. 2002년에는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우주 사업을 시작했다. 테슬라의 최대 주주였던 그는 그 다음에 테슬라의 CEO가 된다. 그는 영화나 만화에도 출연을 하고 사우드 클라우드에 랩을 해서 올리기도 한다. 우리는 스티브 잡스를 이야기할 때 혁신이라는 표현을 한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를 이야기할 때 인류의 도약이라는 표현을 쓴다. 지금도 그는 하루에 16시간 이상 일한다. 저는 사실 두려움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이 중요하다고 충분히 판단되면 실패가 예상되더라도 바로 실행에 옮겨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 쭉 해서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이루며 살 수 있는지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나 또한 경외감이 들었다. 일론 머스크의 삶을 동경하여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그의 삶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스승을 만난다. 길을 걷다가 만나는 나무가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나의 스승이기도 하다. 내 아내 역시 나의 스승이며 내 부모와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깊은 가르침을 준 스승이었다. 모처럼 살아가며 만나는 많은 스승으로 인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달은 그것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의 차이다. 나는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올해부터 주제를 하나 정해서 살기로 했다. 그것을 위해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그 말을 들은 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실천을 해오고 있다. 매년 이런 계획을 세우고 매일 실천하여 살아간다면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나의 삶이, 아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해 있을지 궁금하다. 이렇게 저자의 편지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다산의 편지 중에서 나는 어렸을 적 새해를 맞을 때마다 1년 동안 공부할 과정을 미리 계획해 보곤 했다. 옛날 학문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다. 넓게 배우고 따져 묻고 조심해서 생각하고 명백하게 분별하고 독실하게 실행하는 것이다. 오늘날 학문하는 자들은 첫째, 넓게 배울 뿐 따져서 묻는 것 이하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다. 시서와 예학으로서 그 기본을 배양하고 역사와 철학으로서 세상의 바른 이치에 통하고 만물의 모든 실정을 두루 알게 된다. 그 지식이 중심에 쌓여서 땅이 만물을 지고 있는 것처럼 바다가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처럼 구름처럼 성하고 우레처럼 꿈틀거리면 그의 문장은 마침내 숨길 수 없게 된다. 그런 다음에 사물과 서로 만나는 것이다. 가깝게는 사람을 감동시킬 만하고 멀게는 천지를 움직이며 귀신을 감동시킬 만할 때 이것을 곧 훌륭한 문장이라 이른다. 저자의 글과 다산의 글이 꼭 일맥상통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최대한 비슷하게 다산의 글을 보고 쓴 게 아니라 저자의 글을 먼저 써놓고 다산의 글에서 비슷한 내용을 찾았다는 게 신박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사람의 챕터에서 한 꼭지를 찾아보았는데요. 타인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아라. 저자의 글을 먼저 읽겠습니다. 상대의 단점만 찾아 거르다 보면 종국에는 주위에 아무도 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참으로 많은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데 어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는가? 답답한 사람도, 성격이 급한 사람도, 험담을 일삼는 사람도,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도 만날 것이다. 하나 그 모습이 그의 전부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단점이 49%이고 장점이 51%라면 장점으로 단점이 커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보이는 많은 부분이 부정적인 것이라면 과감하게 인연을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이 판단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를 것이니 각자가 신중히 가려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어느 한 사람이 나와 참 안 맞는 상대라고 생각한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가 그를 잘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 후로 그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달라진 시선 속에서 그의 장점을 하나씩 찾게 되었다.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좋다. 누구든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는가? 내가 먼저 받기를 바라고 있으면 그 관계는 발전해 나가기 힘들다. 내가 먼저 상대에게 손을 내민다면 상대도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할 것이다. 받기만 하고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 만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은 하나를 받았으면 하나를 주는 도리를 알 것이다. 그러니 먼저 베풀어 보자. 물질적인 것이어도 좋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어도 좋다. 부부 간에도 100% 맞는 법이 없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살아가며 상대의 장점을 보도록 노력하여 좋은 사람을 많이 만들자. 그렇게 만든 인연이야말로 훗날 내 삶의 큰 무게가 될 것이다. 다음은 다산의 글을 읽겠습니다. 똥은 더러운 것이지만 곡식을 기르는 거름이 된다. 뉘우침은 잘못에서 비롯되나 덕성을 기르는 자양분이 된다. 더럽다고 똥을 거부하면 축정이만 달린다. 돌아보기 싫다고 허물을 덮으면 덕성을 함량할 수가 없다. 허물이 아니라 뉘우침이 없는 것은 잘못이다. 사람은 뉘우침을 통해 향상하는 존재다. 허물을 돌려 장점으로 만들어라. 위기를 바꿔 기회로 만들어라.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인데요. 이 문장이 마음에 들어서 꼭 읽어보겠습니다. 편지 한 장 쓸 때마다 2번, 3번 읽어보면서
이 편지를 사방으로 뚫린 번화가에 떨어뜨렸을 때 나의 원수가 펴보더라도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써야 하고, 또 이 편지가 수백 년 동안 정해져서 안목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더라도 조롱을 받지 않을 편지인가를 생각해 본 뒤에 비로소 봉해야 한다. 숭늉, 황금보다 무거운 편지의 무게. 김상렬. 200년 전의 인물인 다산 정약용. 다산 이전에 다산만한 사상가가 없었고 다산 이후에도 다산만한 학자가 쉽사리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학자들의 평가가 있다. 이 책은 쉽게 증발할 수 있는 말로 전하는 것보다 독자들에게 편지 형식을 통해 들려주는 이야기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담았다. 그 다음에 이제 다산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나오고요. 다음 마지막이란 말이 주는 울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는 자식이 살아가며 평생 간직하고 계속해서 읽어내며 삶의 교훈으로 삼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산의 편지도 마지막 편지도 독자 여러분이 살아가며 가까이 두고 꾸준히 읽으며 인생의 좋은 버스로 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기양살이를 하는 동안 다산은 사랑하는 아이들이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잊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학연과 학유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자식들에 대한 사랑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편지로 가르친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자식들은 성장해 나갑니다. 또한 다산은 다른 가족과 제자들에게도 꾸준히 편지를 보내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져야 할 도리와 덕목을 편지 형식으로 써내려가 지혜를 나누는 다산의 마지막 편지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다산이 500여 권의 책을 쓰셨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쓰신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글을 남긴 분은 영국의 셰익스피어라 하고요. 기네스북에 등재된 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마리 포크너 부인이 904권의 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저자와 다산이 그 편지를 통해서 차를 나누는 풍경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 공부, 몸 공부, 사람 공부로 온전하고 완벽하고 튼튼하고 강하고 정답고 조화로우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부의 생각 신백입니다. 감사합니다.